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어 영역 가르치는 신영균이라고 하고요. 온라인 이투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중계동 뭐 대치, 중계, 목동 뭐 주요 학원가에서 수업 다 하고요. 지금 중계동에서는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투스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밑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심층 분석할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교육청 모의고사는 누가 빠져 있죠? 재수생들이 빠져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애들이 3월 모의고사 때문에 긴장하는 건 이런 거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 아닙니다. 애들 성적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는 누가 빠지죠? 재수생들 다 빠지죠. 재수생, 반수생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이 빠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점수가 더 높은 고3 아이들은 11.8%예요. 10명 중에 1명만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더 잘 봅니다. 나머지 90%는 당연히 3월보다 수능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재수생들과 반수생들 합쳐서 한 10만 명가량이 이제 합류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성적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좀 뭐 첫 시험이라 긴장하고 보기는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런 사람이고,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첫 모의고사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 성적에 반영되는 거 1도 없습니다. 그냥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 정도,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겠죠. 자, 난이도 왜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죠. 근데 이번 난이도를 보면은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난이도로 잘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약간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이 등급 컷을 보시면은 언어와 매체의 선택자들이 더 많죠. 언매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84점, 2등급이 77점, 3등급이 67점. 이게 EBS 기준인데요. 작년 수능 등급 컷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작년 수능 국어 되게 어렵게 출제됐다고 막 역대급 시험이었다고 했는데 등급 컷이 비슷한 걸 보니까 작년 수능하고 난이도가 비슷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수능 국어보다 이번 3월 모의고사가 확연히 더 쉬워요. 더 쉬운데 등급 컷은 작년 수능이나 똑같죠.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올해 고3 아이들이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해 고3 아이들 바보입니다. 바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력 수준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올해 아이들도 학력 수준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 우리나라 6.25 이래의 최저 학력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아이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난이도에 비해서 등급 컷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나올 컷이 아닙니다. 이게 재수생들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훅 올라가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은 이제 영역별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애들 입장에서 살짝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은 EBS 연계 시험이죠. 근데 교육청 모의고사는 EBS 연계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뭐 3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고 7월에도 있고 이게 계속 있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EBS의 주요 지문들을 출제를 하면 수능 출제위원들이 낼 게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비연계로 출제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 지문 정도만 연계를 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EBS 지문 하나 나왔네, 이렇게 느끼기는 할 텐데 정작 그게 EBS 연계 시험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생소한 지문이 출제되면서 문학이 약간 어려워졌어요. 이 경향은 교육청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경향은 올해 수능에도 이어질 거예요. 왜냐면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1등급을 결정하는 영역이 비문학이었죠. 비문학. 오답률 탑10 중에 70% 이상이 항상 비문학이었는데 나라에서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골고루 출제를 해야지. 그러면서 작년부터 문학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비문학, 독서 영역 난이도가 내려갔거든요. 작년 수능 경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시험이었어요. 오답률 탑10 중에서 비문학보다 문학이 더 많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 작년 수능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학습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개념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다음 영역별로 시는 어떻게 읽고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품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수능은 절반 이상이 연계가 됩니다. 51.1%. 그래서 EBS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어요. 뭐 법지문 하나가 살짝 까다로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 비하면 비문학은 작년부터 확연히 쉬워졌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야, 국어는 비문학 1등급 결정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이전 정보예요. 이전 정보. 작년 수능부터 지금 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 난이도가 오답률 탑10 안에 골고루 들어가게 출제가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이 중요해요. 독해력이 뭐냐면 읽고 해, 이해를 하는 능력이죠. 아이들은 일단 국어 영역을 쉽게 봤는데 근데 정작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과목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 쉽게 볼까요? 왜? 다 한글로 써 있으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이런데 국어는 이게 뭐지는 없어요. 9등급을 맞는 아이들도 수능 국어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죠. 9등급을 맞는 아이들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와 1등급 맞는 아이의 차이는 9등급이나 1등급이나 이게 다 한글로 써 있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9등급 아이들은 글자만 읽습니다. 근데 1등급 아이들은 내용을 읽어내는 거죠. 글씨를 읽는 것과 내용을 읽는 건 천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9등급 아이들은 이제 글씨의 위치만 쫙 읽고 그다음 문제 풀면서 아니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서 다시 읽습니다. 다시 막 찾아다니죠. 1등급 아이들은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아, 여기선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구나. 아, 여기선 이런 거 나오겠네. 이 출제 요소를 읽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나 정확도 이런 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력 그리고 문제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셔야 되고요. 그다음 선택 과목 화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만약 자녀가 화법과 작문 선택자다. 근데 시험지에 시험지 책상에 있을 거예요. 시험지 이렇게 넘겨보면은 35번부터 45번이 화법과 작문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채점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개라도 틀렸다. 내일부터 밥을 주지 마세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화작은 당연히 다 맞았어야 됩니다. 뭐 요즘 융합지문이 대세니까 화작 융합지문도 출제가 됐고 화법과 작문은 지문 유형학습, 지문 유형별로 글 읽기 연습, 그다음 문제 유형별 풀이법 공부시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언매 문법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법이 들어가죠. 언어가 문법이고 매체는 매체 언어라고 따로 과목이 있습니다. 정작 문법은 5문제가 출제가 되고 매체 파트에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과목인데 기존에 언매가 꽤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오답률 탑10 안에 항상 2-3문제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만 오답률 탑10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 시험 중에서 언어와 매체가 가장 쉽게 출제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언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많이 틀려도 한 2개 정도? 그 정도 안에서 막았어야 됩니다.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법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 학습을 완벽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거 피동사동 이런 문법 아는데 분명히 피동사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문법 개념은 알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이런 거죠. 이 문제 관련된 개념이 나는 뭔지 알아. 근데 막상 풀면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실전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죠. 자,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이런 영역들은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국어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지 양치기가 통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양치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문제를 이것저것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3월 모의고사 EBS 연계 아까 말씀드렸죠? 비연계 시험이다. EBS 연계는 의미가 없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제1차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에 있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고3 애들은 여기 이제 재수생들한테 훅 밀립니다. 왜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까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벌써 아이들은 내신 때문에 중간고사 때문에 수능 공부를 잠시 놓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래놓고 내신에 진짜 집중해서 전력 두고 하면 좋은데 애들이 그 내신을 공부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수능 공부도 일단 놓은 상태에서 내신도 전력 투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출발점은 고3 아이들이 재수생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은 1, 2월 달에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수생 아이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2월 말에 정규반이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달이라고 해봐야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이렇게 돼요. 출발점이 고3 학생들이 이 위에 시작하고 재수생들은 출발점이 좋진 않아요. 근데 언제 잡히냐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이에 재학생들은 점수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이 얘네들은 시험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역전이 돼요. 이 기간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제 5월 첫째 주 애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다시 수능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공부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중간고사 끝나면 시험 끝난 해방감에 정신줄을 놔요. 그러다 있으면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또 이럽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마지막 방학이니까 전력 투구 해야 되잖아요. 정신줄을 놔요. 이거의 반복이 보니까 요즘에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일단 6평 전까지는 EBS 수능 특강을 완벽하게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EBS 수능 특강은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세 영역이 있는데 보통 옛날에는 EBS는 국어 영역은 문학만 시키면 돼 라고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게 맞았었고 실제로. 그런데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도 완벽하게 EBS 공부를 해야 돼요. 선택 과목은 시간이 되면 하면 좋은 정도.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면 됩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EBS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도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번 시험을 통해서 모의고사는 모의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가짜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아, 나는 여기가 약하구나. 이걸 캐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 약점에 대한 심화학습이 필요합니다. 영역별로 심화학습을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어휘력. 요즘 아이들이 국어를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휘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가 익숙한 세대죠. 읽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는 게 익숙한 세대예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 어휘력이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근데 국어 영역은 이게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어휘력이에요. 이 어휘력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 영역 이제 주제별로 어휘를 다 정리해 놓고 이걸 수능 볼 때까지 5번 보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보통 아이들은 파이널 기간에 몰아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어 영역이나 영어 같은 언어 다루는 과목들은 파이널 때 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연습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개강할 때부터 모의고사 연습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최소한 한 달에 2번 이상은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월부터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진행할 수업부터는 그냥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가 없나요? 있나요? 브로셔 말고 이 자료가 없죠? 브로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밑에 수업하러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알고 오셨겠지만 지금 중견에는 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100명 이상의 수강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인원이 고등학교 3학년만 여기 옆에 한림학원하고 여기에서 수업을 하죠. 제가 지금 한 380명 정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의 이 지역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업들은 이제 뭐 한림 쪽도 그렇고 다 마감입니다. 다 마감인데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살짝 이제 쉬었다 온다는 애들이 시간표에서 좀 빠집니다.
그 일부 자리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모의고사 뭐 굉장히 잘 봤습니다. 여기 어제도 보니까 오늘도 그렇고 뭐 6등급이었다가 1등급 된 친구들도 있고요. 고2 때는 뭐 5등급 맨날 4등급 이렇게 맞다가 이번에 1등급 맞은 친구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하여튼 제 수업에 뭐 보내실 수 있으면 자리가 이제 있으면은 보내시면 되는데 국어 때문에 뭐 시험 못 봐서 대학 못 갔다 뭐 이런 아이들은 제 제자들 중에는 없거든요. 제 수업에 보내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국어 영역에서 부족한 점수 다 보완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학원 수학 강사 양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이렇게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마음도 좀 많이 심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학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조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분이 미적분 선택자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미적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통이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기하다. 기한은 많이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미적분이랑 확통 위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학원 대표 수학 강사고요. 설명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급컷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번 3월 등급컷인데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1컷이 미적분 선택자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버리시면 일단은 몇 점이죠? 1컷이? 80이죠. 이렇게 다른 과목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1컷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1컷과 2컷의 차이가 엄청 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3등급 컷도 59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등급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60점대예요 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가 몇 개 나올까요? 4점짜리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라는 건 수학에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4점짜리가 3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올까요? 13개 나옵니다. 13개. 그러면 싹 다 틀리면 48점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몇 개씩 더 맞아 나가느냐가 3등급이냐, 2등급이냐, 1등급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확통하고 미적이 이번에는 크게 이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3컷도 되게 낮죠,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항 때는 거의 다 버리고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4점짜리 어떻게 맞추느냐가 우리 1년 동안 앞으로 시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우리 아이들이 고1, 2 때 봤던 시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수학에서만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옛날에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서 그 시험 범위가 다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던 3월 모의고사는 지금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 수학 수능 성적이 수능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느냐를 보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냐면 이 범위로 또 볼 거거든요. 5월에도 보고 6월에도 보고 이 범위로 계속 수능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어떤 점수가 나왔고 몇 등급이냐는 사실은 이순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하면 오답 정리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 점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겠지만 이 점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오답 정리를 잘 할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면 국어는 했던 지문이 또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수학은 했던 유형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등급 컷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근데 이번 시험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습니다. 강사들한테는 너무 쉬웠고요. 재수생들한테도 쉬웠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 수능이랑 진짜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아이들 성적이 무르익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겨울방학 때 하긴 했는데 내신하고 다르게 수능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했는데 아직 내게 안 돼서 우리 학생들 설문조사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봤던 문제인데 좀 비슷하게 풀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3월 학평은 어렵진 않았고, 자, 킬러 문항이 없어지기로 약속했던 첫 이제 학력 평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올해 출제를 했고요. 5월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대신 6월에는 재수생들도 같이 껴서 시험을 볼 거고 그때는 신유형도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9번부터 15번까지 기출이랑 아예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3월에는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아예 똑같은 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답률 베스트 5를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항 때는 오답률이 몇 %죠? 가장 어려운 게? 그러니까 다 틀린다는 얘기야. 맞춘 애들이 거의 없고요. 실제로 이런 애들이 확 통하는 애들도 5개는 거의 다 틀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96이냐 100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가 갈리는 게 아니라 80만 넘으면 1등급인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준치를 좀 낮춰주고 시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이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몇 점인지는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공통 과목에서 몇 점인지를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통 과목이 74점 만점이고요. 선택 과목은 몇 점 만점이죠? 26점이고요.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인지시키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통 74점 중에서 몇 점 나갔니? 이걸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4점에서 4점짜리가 하나 틀렸니? 2개 틀렸니? 3개 틀렸니?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점 기준으로 본다면 5개 틀린 거니까 수원2에서 3개, 보통 선택 과목에서 2개 요 정도 나가는 게 제일 많고요. 70점대는 수원2에서 4, 5개, 선택 과목 3개 요렇게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60점대 이하는 뭐 3점, 4점 구분할 거 없이 많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번 선택 과목 미적분 확통 시험 범위가 매우 좁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점 나갔는지보단 우리 어차피 똑같은 범위로 다시 보게 될 수원수투 74점 중에서 얼만큼의 발전이 있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게 관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100점 기준으로 보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잘 되는지 구분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74점을 앞으로 이제 기준으로 놓으셔야 되겠고요. 잘 본 학생들과 못 본 학생들 기준으로 한번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응시 인원이 작년 9월에는 수학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36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재수생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근데 수능에 2개월 후에 수능이 몇만 명이죠? 올해는 더 늘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의대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5만 명, 6만 명 느는 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볼게요. 참고로 1등급, 2등급 다 합치면 5만 명입니다. 근데 늘어나는 인원만 5만 명, 6만 명이고 올해는 더 늘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본 학생들도 자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제 학생 중에 제일 잘 본 학생이 지금 100점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엄청 뿌듯해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재수생 끼면 그렇지 않을 거다. 재수생 끼면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과목별 밸런스 잘 지킬 것. 우리 아이가 혹시나 잘 봤다면 수학은 됐으니까 이제 탐구만 해야지 뭐 이런 국어만 좀 집중해야지 이런 밸런스가 깨지면 나중에 또 6월에는 잘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같은 분위기로 집중해 주셔야 되겠고요. 점수가 아쉬운 친구들은 우리 겨울방학 공부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간 여기 쓰여져 있죠. 기출 정리만 잘했어도 아주 큰 성공이다. 우리 아이들의 학원을 선택하실 때 어떤 컨텐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요새는 무슨 모의고사 무슨 컨텐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좋은 컨텐츠가 쓸데없이 어려운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출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컨텐츠를 계속 풀다 보면 기출이 이렇게 그대로 나온 시험에 대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만 의미 없이 계속 푼 건 아닌지 꼭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문항이 생소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출 정리가 안 된 거고 가장 중요한 처음 시작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학생들이 생소했다라는 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따가 곧바로 기출 문제들이 얼만큼 비슷하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번 3월 문제고요. 이게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물론 작년 수능도 제가 똑같이 풀어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줄 2개가 아예 똑같고요. 함수식도 비슷하고요. 맨 마지막에 Q가 움직인 거리 아예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푸는 방법도 아예 똑같고 그리고 이게 4점짜리였고요. 중킬로 맨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제가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3차 함수였다가 2차 함수로 갈아타고 저 친구는 2차 함수였다가 3차 함수로 갈아타고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를 하자. 그 다음에 불연속인 실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여기는 1개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 같은 걸 물어보는 아예 똑같은 문제입니다. 풀이 과정도 완전히 동일하고요. 근데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아직 내게 안 됐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게 생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기출이 됐냐 안 됐냐만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신유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빵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점수가 만약에 60점대다 그러면 기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건 저 해석여고 친구예요. 이번 수강생 중에 한 명인데 고2 때 4등급이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성적 조사할 때 몇 점 나왔대요? 80점이죠.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이었던 친구도 기출 정리만 제대로 했더니 저 만난 지 딱 3개월 됐는데 1등급 된 거예요. 이 친구 전화했더니 자기 의대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의대 가볼까 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정리만 잘하고 신유형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정리하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는 보통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아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부족했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방학 때 워낙 학원을 고3 때 많이 다니니까 자습했던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제 4월달 5월달에는 배웠던 것들이 이제 체계가 잡혀져 있을 테니까 그걸 토대로 새로운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는 시간들이 부여되면 충분히 학생들은 올라옵니다. 근데 수학이 진입장벽이 제일 높아요. 제일 늦게 오르고요. 그리고 한 번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어랑 영어랑 그런 나머지 과목들은 점수 좁을 수도 있고요. 탐구 같은 것들. 그리고 학생들이 점수 폭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수학은 절대 점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초반부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 놓으시면 수학은 가장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좋은 과목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요. 지금까지는 기출을 공부하고 문제풀이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공감한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들.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계속 모의고사를 풉니다. 그러면서 안 됐던 부분들을 계속 교정해 나가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일단은 4월 공부, 이제 당장 4월이잖아요. 여기 거의 대부분 재학생들 학부모님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나는 정시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도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할 때 우리 아이가 정시인데 4월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4월에는 무조건 내신 대비입니다. 우리 아이가 정시라 할지라도 논술이라 할지라도 특히 아까 손 드셨던 미적분 학생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수능 대비는 무조건 미적분 내신 대비로 완성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미적분 내신 대비에 올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공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근처에 청원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작년에도 미적분 내신 대비 해줄 때 미적분이 1학기 때까지 진도가 학교에서 다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미적분 뒷부분이었던 적분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고 수능까지 데려가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학교 내신이 범위가 들어가지 않아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시든 수시든 간에 미적분 내신 대비를 통해서 미적분 수능 대비를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만큼은 무조건 집에서도 같이 내신 대비를 하라고 푸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 나는 정시인데 그래도 무조건 내신 대비는 미적분 확통은 4월에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수원투는 안 해도 되나요? 하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보지만 수원투는 4월에 하고 싶어도 심적 여유와 물리적인 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적분 내신 대비만 하더라도 아주 큰 공부다. 아시겠죠? 그리고 꼭 미적분 내신 대비를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월에는 EBS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전부 다 내신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요새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이런 내신 대비를 통해서 수능이 완성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적분 내신을 안 하다가 미적분 수능만 갑자기 잘 보는 경우는 빵명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재수생들도 미적분을 쉬워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어려워해요. 왜? 고3 때 대충 했어서. 그리고 내신 때는 그리고 재수할 때는 예쁜 문제만 풀거든요. 이렇게 내신형 문제들을 많이 안 풀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 연산 실력이 부족해서 미적분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4월에 수원2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혼자서 계속 풀면 됩니다. 그래서 4월 때도 수원2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는 재학생들이라면 크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미적분이랑 확통 공부만 하더라도 아주 큰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5월 공부, 5월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언제가 모의고사라고 써있죠? 6월 20 며칠이 아니에요. 6월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재수생이 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처럼 기출이랑 너무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신유형도 들어갈 것이며 재수생들도 들어갈 것이고 1등급 컷도 높아질 것이고 경쟁자들의 수준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학생들은 5월 달에 뭘 해야 되나요?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5월에 우리 4월에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5월에 뭐 한강도 가줘야 되고 마라탕도 먹어줘야 되고 이렇게 고1, 2 때처럼 하루 이틀 노는 것들을 아예 허락하시면 안 돼요.
어린이날도 있고 학교 재량 휴업일도 있고 노동자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쉬는 날이 많은데 그때 집에서도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월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능 공부를 계속 내신 끝나자마자 곧바로 진행을 해주셔야 6월 4일에 재수생들이랑 꼈을 때 유의미한 성적을 받을 수 있죠. 재학생들이 나는 이제 좀 버리겠다, 수학을 버리겠다, 또는 정시가 좀 가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첫 번째 시즌이 바로 5월입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예상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수업을 듣고 좋은 모의고사를 풀기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를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마다 올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저는 모든 조교 선생님들을 동원해서 모든 학생들, 제가 중계동에만 300명 학생을 데리고 있거든요. 300명을 다 첨삭을 해줍니다. 20문제를 다 첨삭을 해줘요. 그냥 숙제 했네 안 했네가 아니라 풀이를 다 교정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중계동에서 들어가는 첨삭 비용만 1,200만 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수업에 와서 필기하고 집에 간다고 해서 애들이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고 풀이 과정을 다 첨삭을 해주고 해줘야 겨우 애들이 풀이가 교정돼서 수능형으로 바뀌어서 점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첨삭 시스템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첨삭을 안 해주거든요. 그냥 모의고사 보고 점수 몇 점 이렇게 점수 문자로 보내드리는 게 그냥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 동네 애들은 이게 정시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첨삭해 주니까 작년에도 40점대에 92점까지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점수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수능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고, 앞으로도 어떤 컨텐츠를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 그냥 풀기만 한 거예요. 수업에 들어가서 참석만 한 거예요. 점수가 오르려면 무조건 수능형으로 적극적으로 첨삭해주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첨삭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보다, 점수보다 과정을 싹 다 고쳐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주고 있고, 이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저도 현장 강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올해 인강까지 런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 제 적중 문항은 오늘 받았던 프린트에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비슷하죠? 이게 제 워크북이 있던 거고, 이게 실제 출제 문제인 거고, 다 4점짜리입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들도 정말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 제가 만든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항도 만들거든요. 혹시 내신고정이라는 책 아세요? 내신고정이?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어삼시사라는 책도 제가 쓴 거고. 그래서 저는 문항까지 만들면서 학생들 제공하는 강사입니다. 누구 컨텐츠 풀어주고 어떤 회사 컨텐츠 풀어주고 그렇게 그냥 끝나는 강사가 아니라 문제 만들고 제작하고 학생들한테 주고 첨삭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야 겨우 점수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나머지는 확통도 특히 똑같이 나왔어요. 사탕과 초콜릿 개수가 합이 이상이다. 이런 멘트들을 비슷하게 훈련하면 학생들이 점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짜 비슷하죠. 이것도 제가 다 12월에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첨삭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충 식으로서 풀어서 내면 우리들이 전부 다 그림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풀려요. 학생들이랑 의사소통도 다 하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풀이에요 라는 것들 다 교정시켜줍니다.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숙제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과정 다 학생들이 이렇게 써주죠. 왜 대칭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하면 저희들이 다 설명을 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줘야만 매주 이렇게 제가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조교 선생님이 여기에만 26명 있습니다. 다 첨삭해주고 해야 조금씩 점수가 오르는데, 이제 기출 커리큘럼이 막 완성되어서 배우긴 했지만 아직 내게 안 돼서 점수가 안 오른 친구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점수가 오른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발현이 되는 친구들인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편지 쓰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학생들 수강 후기 이런 것들인데, 제가 올해 이 친구도 이제 작년에 내신 1점대로 되게 점수가 좋았던 친구인데, 수강 후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써줬어요. 이 학원에 다니기 전에는 내가 맞은 문제들 중에서 풀이가 잘못되었거나 너무 빙빙 돌아가는 풀이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맞은 문제까지 해설을 보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첨삭 시스템은 이렇게 푸는 게 좋다, 더 간단하다고 적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수학은 이제 범위가 되게 좁고요. 아시겠죠? 범위가 좁은데 깊게 나오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푸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점수를
안정적으로 내게 하려면 과정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 주는 시간들이 중요해서 저는 이런 첨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나머지 뭐 후기들 같은 것도 거의 프린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요. 뭐 나머지 미적분 92점 이런 친구들은 뭐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친구도 서울예고 친구였는데 6월에만 해도 69점이었다가 수능 봤을 때 92점으로 끝나고, 그리고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 이 친구는 미적분 99점 받은 친구, 표점 141점이죠. 엄청 높은 겁니다. 이 친구는 다 작년 학생이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친구는 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동성고 친구인데 이 근처 학교는 아니지만 모의고사 작년에 만났던 친구예요. 12월에 만났어요. 몇 점이죠? 3월에 모의고사 보고 35점. 그러니까 자기도 민망한지 하하하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몇 번 틀렸니 했더니 저 5번, 6번, 8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그냥 싹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이게. 저한테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수능 때는 몇 점으로 끝났죠? 8점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잘하게 하고 못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잘 토닥거리면서, 수학은 언제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토닥이면서 점수를 올리는 게 제 역할이고 중계동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수 올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점수 어려운데 이 친구도 이제 고대 붙었던 친구예요. 4합8인데 4합4로. 그러니까 전부 다 1등급 받았던 친구죠. 이런 애들도 점수가 많이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뭐 수강후기들은 뭐 별다른 얘기 안 하고요. 제 4월 커리큘럼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4월 커리큘럼. 그래서 5월 커리큘럼은 거의 브로셔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저는 재학생도 가르치고 재수생들도 가르치는데 재수생들은 목요일 날 반, 또는 나는 아예 생 정시야 내신 아예 버렸어 이런 친구들은 이때 수원수투 수능반을 진행을 하고요. 저는 청솔에서는 미적확통 내신 대비반을 4월하고 6월에만 진행을 합니다. 내신 대비반. 전국에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 강사가 내신까지 대비해주는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강사고, 그리고 제 역할이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을 보낼 때 있어서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 수학은 너무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주 2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1 이때 부강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주 2회 내신 대비가 확통은 이렇게 되고요. 미적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옆 학원 학림반도 있는데 학림 미적분반은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솔은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청솔 미적분반은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학통도 이렇게 오시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시간표가 있으니까 거기 프린트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거기 제 브로셔랑 그리고 맨 앞에 QR코드 같은 게 있어요. 거기로 사진 찍어주시면 문의 상담 같은 거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저희 상담팀이 대기 중이니까 뭐 현재 상태라든지 뭐 이번 3월 점수 또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거기 QR코드 찍어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이 훨씬 더 빠르게 답변이 되니까요. 학부모님들은 이투스 홈페이지 말고 카카오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올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점수가. 그리고 수학은 왜냐면 저번 주 수업을 안 들어도 국어 수업은 이번 주 수업부터 들을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학은 저번 주 이 수업을 안 들으면 이번 주 수업이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학은 중간에 유입되는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4월부터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5월에는 6월 대비 프로그램으로 4주 동안 또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4월 내신 대비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리고 5월 내신 대비도 5월 수능 모의고사 대비도 신경 써서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가 막 35점이었던 친구도 8점으로 가고 잘하는 친구들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수학 시험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되 3월 모의고사는 현재 지표보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시험이다. 그리고 점수를 분석하게 될 때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이니가 아니라 74점 중에서 4점짜리가 몇 개 틀렸는지를 구분해서 앞으로 볼 모의고사에 대해서 4점짜리가 몇 개씩 더 올라가는지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6월이랑 9월 수능 때는 응시 인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이트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재학생들은 무조건 4월하고 6월에는 수원트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신 대비에 올인을 해주셔야 미적분 4점짜리 하나라도 맞출 수 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커리큘럼은 다음 설명회 때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 내신 대비는 뭐 이런 친구들 요것도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33331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는 작년에 저한테 수능하러 왔었어요. 수능하러. 근데 내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내신 들어봐야지 했는데 수학이 1학년 1학기 3, 1학년 2학기 3. 그러니까 4번의 시험에서 전부 다 3등급을 받았던 친구인데 3학년 때 1등급을 받아버려서 그냥 수시로 서강대 갔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도 작년에 미적분 다 맞아서 전교 1등 했던 친구. 해성여고 전교 1등이었어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잘하고 안 되는 친구들도 열심히 토닥이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신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내신 대비까지 포함해서 진행한 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지역에서 3학년 내신 대비와 3학년 수능 대비 그리고 재수생들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 QR코드는 거기 있으니까요. 거기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따로 저한테 문의 끝나고 저 여기 8층에 있을 거거든요. 상담하고 싶으시면 오늘 아직 수업이 없기 때문에 상담하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꼭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월달 모의고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강원청소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처음에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3번은 어차피 브로셔 갖고 계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3월 모의고사 그럼 어떠했는가? 일단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난이도라든가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 이제 그 얘기를 살펴보면요. 일단 이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답률 상위 문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오답률 상위 문항을 보면서 난이도라든가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39번 보이죠? 39번이 흔히 말하는 문장 삽입이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빈칸 완성, 34번도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37번은 이제 순서 배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또 빈칸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31번부터 34번까지의 유형은 늘 오답률 상위 5위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흔히 오답률 상위 이제 5위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다 어려운 문제인가? 그 다음에 다 3점짜리 문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틀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3점 문항만 틀리는 게 아니라 2점 문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31번 있죠. 31번하고 지금 32번인데 빈칸 완성 두 문제 둘 다 2점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점짜리를 또 이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7번도 2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답률 상위 문항 5개 안에 3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2점짜리 문항이 다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이들이 2점짜리 문항은 대부분 읽고 풀거든요. 읽고 틀리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못 풀어서 찍어서 그래서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 있게 읽었는데 틀리는 문항이 좀 많다라는 점. 그래서 본질적인 독해력과 사고력의 문제지 시험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닌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밑에 걸 보면 이게 작년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오답률 상위 5위 안에는 빈칸은 또 없죠. 그렇죠? 빈칸은 또 없는데, 근데 30번 밑줄어의 문제라든가 21번은 함축 밑줄원, 그 다음에 40번 문단 요약, 그 다음에 38번 문장 삽입, 그 다음에 29번 어법,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과 약간 다른 점은 기본적인 어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제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실력을 조금 갖추었는데, 바꿔 말하면 올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줄 아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한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작년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난이도를 볼 때는요. 이제 난이도를 볼 때는 오답률 50% 이상의 문제가 몇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딱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체감 난이도라든가 오답률 상위 문항을 가지고 이 시험이 어떠했다 그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3월 달은 항상 처음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쉬웠다, 아주 쉬웠다 이런 반응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답률 50% 이상의 문제가 과연 몇 개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이번 3월 달은 이제 그 11개였고 작년 이제 12개. 그럼 작년 수능이 11개니까 작년 3월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작년 수능하고는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작년 3월이 예년 3월 모의고사의 난이도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었는데 근데 실제로 딱 까놓고 보면 별 차이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1등급의 비율이라든가 2등급의 비율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작년 3월보다는 쉬웠고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한 난이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자, 먼저 이건 꼭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평가원이 그러면 어떻게 출제하는가? 평가원에 이제 듣기를 제외하고요. 듣기를 제외하고 독해 문항의 그 제작 그 방식을 살펴보면 대비하는 방식도 조금씩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면 그 평가원이 이제 지문을 선정할 때는 지문이 authentic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지문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 그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원래 있었던 글의 일부를 발췌하겠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단락에서 어느 정도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문제를 출제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풀든 간에 일단 전체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 문학의 난이도가 요구하는 만큼의 문제 해결의 단서가 주어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배경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지문 속에서 단서를 찾아라. 답을 모르겠으면 지문 속에서 내가 잘 읽었고 잘 해석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라. 그 뜻이 되는 거고 어차피 여기까지는 뭐 뻔한 이야기인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근데요. 이건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보면 평가원이 말하는 문항 제작 조건에서 지나치게 긴 문장이나 문맥상으로 얻었듯이 분명하지 않은 표현은 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이 달라요. 지나치게 긴 문장을 보는 기준이 과연 우리가 보는 것과 학생들이 보는 것과 평가원이 보는 것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학생들 표현을 빌리면 졸라 긴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평가원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문맥으로 파악하라고요? 아무리 옆에 있는 문장하고 전체 내용을 생각해봐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네가 공부 못한 거야. 이렇게 평가원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가지고 난이도 결정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3번이죠. 그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출제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 무작정 쉽게 내겠다. 짧은 문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뒤 문맥을 가볍게 파악할 수 있는 그 문제만 나온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글을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한 글은 지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쵸? 자,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제작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의 학습의 방향을 잡아보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1등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건 사실은 그 계속 비슷한 패턴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근데 단어가 가지는 그 뜻만 보지 말고요. 문맥증음이라는 거 꼭 파악해야 되거든요. 작년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에 23번 주제 문제의 정답에 그 단어가 weigh가 들어갔거든요. weigh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물의 무게를 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무게를 잰다라는 것이 따져보다 고려하다 그 뜻까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무게를 잰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우리말하고 비슷한 이런 느낌들을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져가 줘야 돼요.
저울질한다라는 의미에서 무게를 재는 게 될 수도 있고, 저울질한다라는 것은 두 개를 놓고 나서 A가 좋은 건지 B가 좋은 건지 따져보는 거죠. 그쵸? 이런 느낌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평가원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도 물어보고 있고요. 이번 3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쭉 보면 이제 21번 문제인데, 지금 밑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이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딱 보니까 당신은 그냥 단순히 와인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가격의 맛을 본다, 그 얘기거든요. 테이스트는 맛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와인의 어떤 말 그대로 그 물건 자체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음미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싸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테이스트가 단순히 맛을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격도 평가하고 가격에 따라서 맛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사실은 이건 그 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에게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시죠. 그쵸? 와인 10,000원짜리 먹으면 별로 맛 없잖아요. 그쵸? 한 3만 원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고 10만 원 되면 오늘 무슨 날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이제 독해를 하면서 좀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답이 그래서 5번이거든요. 5번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건 문맥적 의미를 좀 파악한다. 단순히 단어의 뜻만 외웠다간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문학습을 좀 꾸준히 한다. 이 구문학습이라는 건 이렇게 긴 문장의 의미를 덩어리 단위로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목적어고 그 목적어를 뒤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수식하는 건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긴 문장을 많이 읽어가야 돼요. 긴 문장을 많이 읽어가야 되는 거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보면 지금 이렇게 요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5줄 넘어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한 문장이 이제 애들 시험지를 그대로 캡처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까지죠. 저기 석세스까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아까 분명히 평가원의 문항 제작 조건에서 뭐가 나왔나요? 지나치게 긴 문장은 피한다면서요. 그쵸?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 이건 안 긴데?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긴 문장이 있는 건 어려운 문제니까 그 문제는 버리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20번 문제예요. 대부분 다 맞추는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2점이나 3점에 관계없이 긴 문장은 얼마든지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최근 3, 4년간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긴 문장을 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냐면 선택지에 대한 편견을 버린다. 이거 정말 학생들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선택지를 고른 비율을 딱 보니까 2, 3, 4에 지금 몰려 있죠. 그쵸? 몇 번 문제냐면요, 39번 문제거든요. 39번 문제는 그 문장 삽입이잖아요. 그래서 문장 삽입 대부분 애들이 3, 4, 5에 있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나마 조금 좋아진 게 최근에 평가원 기출에서 2번이 답인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살짝 2번까지는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헷갈리면 2, 3, 4에 찍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고요. 사실은 1번이 답인 적도 있었고요. 특히 어법 같은 경우도 어법 문제는 대부분 3, 4, 5에서 애들이 많이 고르는데요. 1번이나 2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수능에 순서 배열에 36번하고 37번이 있었는데 이제 A, B, C 중에서 이제 순서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나오는데 둘 다 C로 시작했거든요. 보통 둘 다 C로 시작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C로 시작하니까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망설인 거예요. 하나가 C로 시작하면 하나는 B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C, A, B면 하나는 C, B, A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왜 나오냐면 영어는 조금해도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읽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본인이 읽는 독해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선택지를 조절하면 평가원에서는 의도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쵸. 1등급의 비율을 맞출 수 있고 2등급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선택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냥 본인이 독해력을 잘 키워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는 바로 어떤 얘기냐면 등급이 아니라 당연히 원점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 부분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이거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거 지금 오답률 6위 문제거든요. 듣기예요, 듣기. 듣기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도 이렇게 틀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보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잠깐 그 피곤한 것 같은데 좀 쉬는 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운전하다가. 자, 그러면 당연히 뭘 골라줘야 맞냐면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당연히 요게 맞거든요. 요게 맞는데 근데 지금 요렇게 많이 했어요. 요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여기 차이를 딱 보면 pull over하고 take over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듣기에 틀렸을 때 내가 뭐 때문에 틀렸는지 take over는 떠맡다라는 뜻이니까 자기가 계속 운전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ull over는 차량 따위를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take over, pull over, 대충 pull, 대충 take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거든요. 앞에서 나왔던 것이 좀 중복되는 거예요. 어휘에 대한 학습 제대로 하고 문맥에 대한 학습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듣기라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도 애들이 듣기를 많이 틀려서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듣기 맞으면 인간적이지 못하다. 듣기는 한두 개 정도는 틀려줘야지 인간적인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뭐 그 점수가 인간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측에 치중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건 고3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풀면 늘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많이 풀어요. 계속 많이 푸는데 근데 본질에서 벗어난 양측의 학습은 절대 의미 있는 성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 요거 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만 하지 말고요. 제발 하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망설임은 발전을 더디게 할 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꼭 조금 해도 되겠지,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입시와 관련된 과목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교시에 영향을 받는 게 3교시 영어거든요. 1, 2교시를 잘 봐도 영향을 받고요. 못 봐도 영향을 받아요. 잘 보면 마음을 놓을 수 있고요. 못 보면 빡쳐서 애들은 표현을 빌리면 그냥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년에 청소를 갈 건데 뭐하러 열심히 푸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강북청소년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